위대한 리더십은 사람과 세상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빛나는 리더들의 지혜와 경험을 함께 나누는 시간, 더 인터뷰. 안녕하세요, 김웅철입니다. 사람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상생의 도시를 만들어가는 리더가 있습니다. 광명시를 기본사회의 실험장으로 복지와 참여,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고 있는 사람. 오늘 더 인터뷰는 광명시 박승원 시장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광명시면 거의 서울이죠? 거리가 얼마 안 머셨죠? 여기까지 여기가 여의도인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광명에서 여의도는 가깝습니다. 그렇죠. 보통 한 20분이면 오고요. 막혀봐야 막 25분 정도. 네. 굉장히 가깝고 광명시는 서울시하고 인접해 있잖아요. 안양천을 경계로 해서 인접해 있어서 광명시는 거의 서울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서울시 편입 얘기는 예전부터 수건으로 있었습니까? 아닙니까? 광명시가 서울시에 편입되는 것과 관련해서 전에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었고요. 지금에 있어서 서울시로 편입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광명 시민 관점에서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판단들을 심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서울시로 편입하지 않아도 충분히 서울권이고 충분한 서로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서울시 편입에 대한 의견이 강렬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더 인터뷰 진행하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바로 세게 이렇게 인터뷰 들어가고 이야기한 적이 없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천천히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빠뜨렸는데 우리 저 지방자치TV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히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광명시장 박승원입니다. 우리 지방자치TV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지방자치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자치 분권만이 나라의 운영을 잘 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전국의 226개 자치단체 중에서 그 생각을 가장 크게 갖고 있는 경기도 광명시장 박승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박수를 쳐드려야 될 것 같은 분위기여서 그렇습니다. 광명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 또 우리 시장님 살아나온 인생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금 이야기하신 지방자치분권에 대해서도 이야기 좀 나누겠습니다. 근데 먼저 그 예전에 이렇게 시골 같은 데 가면 자수하여 광명 찾자. 그 광명이지 않습니까? 그게 항상 떠올라요, 저는. 자수하여 광명 찾자는 전 국민들이 아주 좋아하는 표이지 않습니까? 광명이 오시면 광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광명이라고 하는 지명이 워낙 좋아서 시민들께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근데 광명에는 이제 굉장히 좋은 자연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데 대부분 광명에는 흔히 도구 가서 안목이라고 표현하는데 도덕산, 구름산, 가악산, 소독산 이 4개의 산이 알프스 산맥처럼 쭉 펼쳐져 있습니다. 도시의 북쪽부터 남쪽까지 쭉 걸쳐져 있고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목감천이 흐르고 동쪽으로는 안양천이 흐릅니다. 이 두 개가 만나서 한강으로 가죠. 그래서 하천과 산이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서울에 인접해 있지만 자연 경관이 좋은 도시여서 광명시 항상 광명시의 미래 비전을 이야기할 때 정원도시라고 얘기하거든요. 정원도시요? 전에 프랑스 대사관의 참사관에 한 명 광명에 왔었는데 광명시에 딱 오자마자 저한테 하는 말씀이 광명은 좋은 도시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광명은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이고요. 그런 경관만 좋은 것뿐만 아니라 광명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지식도 높고 그리고 어떤 서민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역동적인 어떤 시민들이 많이 사는 도시거든요. 이 시민역을 한번 나중에 뒤에서 더 이제 세세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 광명시의 힐링 명소라고 할까요? 이 동굴. 동굴의 자랑 좀 해주셔야 되는데 얼마만큼 사람들이 연간 이렇게 많이 오고 가장 많이 올 때는 연간 120만 명까지 왔었습니다. 120만 명까지 왔고 코로나 때는 좀 많이 손님이 적게 왔는데 그래도 지금은 평균 한 70만 명에서 한 90만 명까지는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시민들이 계속 찾아오고 있고요. 막 광명동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천연동굴이 아니라 금, 은, 구리를 그 일제강점기 때 그걸 캐서 어떤 전쟁 물자로 수탈의 장소로 쓰였던 그런 공간입니다. 그것을 다시 도시 재생적 관점에서 다시 개발해서 시민들이 찾아오고 있는 그런 공간인데 여름철에는 동굴에 들어가면 좀 냉장고에 들어온 것처럼 시원합니다. 뭐 한 12, 3도? 그렇죠. 겨울철엔 또 따뜻하고. 겨울철 따뜻합니까? 겨울철은 따뜻합니다. 밖에부터 안에 들어가면 따뜻해요. 그래서 볼거리도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해서 요즘은 광명동굴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광명동굴에서 이제 주변에서 축제도 많이 해요. 드론 쇼도 하고. 맞아요. 축제도 꽤 많더라고요, 광명시가. 요즘 또 축제 계절이니까 축제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몇 개. 광명 동굴에서 이제 기존에 뭐 드론 축제도 하고 와인 페스티벌도 하고 그랬는데요. 가을에 이제 광명시가 하고 있는 대표적인 축제는 페스티벌 광명입니다. 페스티벌 광명. 페스티벌 광명인데 이제 올해는 철산역 주변의 도로 8차선 도로를 막고 그 광장에서 축제가 벌어지는데 주로 음악 공연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작년에는 이제 음악의 전당이라는 이름으로 그 아티스트인 김창완 가수를 모셔서 했고 올해는 한영애 가수를 선정해서 좀 진행을 좀 하게 됐는데 한영애. 이곳에서 이제 시민들이 많은 것을 함께 즐기고 노래도 부르고 공연도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공연 행사인데 2박 3일 동안 진행이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에 광장 문화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를 막고 그 안에 모든 시민들이 나와서 함께 공연, 축제를 즐길 수 있는 페스티벌 광명을 가을에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 뭐 마당극 축제도 있고요. 평생읍 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축제들이 있는데 광명시 이 축제의 가장 기본은 시민들이 직접 기획하게 합니다. 시민들이 기획한다? 특히 평생읍 축제 같은 경우는 학습 동아리들이 다 축제를 기획해서 참여하는 구조에서 그냥 몇 명 유명한 사람이 와서 공연만 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축제 형태로 만들고 스스로 체험하고 즐기고 시민들의 그야말로 시민들의 축제네요. 거기 시민들이 기획하면은 거기에 이제 지자체 시장님 같으신 분들이 같이 이제 지원해서 이렇게 만들어간 축제라고 이제 이게 예산이 있으니까 그 기획을 하는 건데요. 시민들께서 그 관련된 기관 단체 시민들 함께 참여해서 축제를 기획하고 주로 참여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까 말씀하신 정원도시 이렇게 자랑하신 그 아이템 중에 하나 들어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얼마 전에 선포식을 하신 것 같아요. 정원도시 지난 6월에 광명 이렇게. 지난 6월에 광명시를 정원도시로 선포하는 그런 행사를 안양천에서 가졌습니다. 광명시가 이 안양천을 국가정으로 만드는 일을 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안양천은 그러니까 인근에 8개의 지방 정부들이 있어요. 안양천이 서울하고 이 사이에 흐르는 천인 거죠? 그래서 경기도 지역은 군포, 의왕, 안양, 광명이 있고요. 서울 지역은 어디 있을까요? 금천. 영등포? 영등포. 그 정도 알면 많이 아는 거 아닙니까? 절반만 맞추셨는데요. 금천, 구로, 영등포, 양천. 이 양천까지. 3개의 도시가, 이 4개 도시가 있죠. 그래서 이 8개 안양천 유역의 지방정부들이 안양천을 좀 더 이렇게 명소화하기 위한 지방정부 협의회를 만들었고 이 지방정부들 함께 협의해서 안양천을 국가정부로 만들자. 이렇게 약속하고 그 일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은 경기도 지방정원 또 지방정원으로 지정해서 활동하고 있고 그 활동이 한 3년 정도 끝나고 나면 국가정원으로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국가정원으로 지정을 받으면 순천만하고 태화강을 이어서 이 안양천이 국가정원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시민들이 이 2가지 측면의 의견이 있어요. 시민들이 직접 안양천을
정원을 가꾸게끔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도 강한 반면에 한편으로는 기왕에 할 때 좀 생태 하천으로 좀 복원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서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들이 있어 그 두 가지 부분들을 잘 가꿔져 나가면은 수도권이 최고의 명소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그거 다 완성되면은 볼 곳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시정을 펼칠 때 이제 뭐 여기를 관광지처럼 개발해서 외부에서 많은 사람이 오게끔 하는 것에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 그럼요?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가까이 가면 창문이 보이면 정원이 보이고 그곳에 가서 쉬고 힐링도 하고 그곳에서 일상적인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정원을 가꾸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고요. 멀리 다른 곳에 가서 정원 구경하라고 가는 것보다는 우리 동네 분들이 그냥 오늘은 이 동네, 내일은 저 동네, 그렇다면 또 다른 우리 동네 안에서 마을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원을 가꾸는 것이 저의 꿈이고 목표고 시민들께서도 그런 요구를 많이 하시고 있어서요. 광명은 현재 이거 외에도 전에 군부대에 있던 지역이 있어요. 군부대에 있던 지역을 한 2만 5천 평 정도 되는데 거기를 지금 문화공원을 만드는 작업도 좀 하고 있습니다. 글램핑장을 좀 만들고 또 청소년 공연장도 만들고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곳에 수목원도 조성하고 그리고 또 한 곳에 거의 한 3만 평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이제 애기능 저수지가 있는데 그 주변을 또 새롭게 공원으로 조성하는 작업들을 포함해서 광명에는 이제 공원, 정원 조성 계획이 단계적으로 쭉 있습니다. 또 이게 쭉 그 지금 말씀하시려는 이제 그런 걸 검색을 해봐서 세 가지를 포인트를 잡아 보면 사회적 경제 도시, 평생학습 도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뭐 이게 탄소 중립 도시가 이제 지속 가능 도시, 뭐 이 정도 세 가지 키워드로 지금 포착이 되거든요. 각각 요거 제가 궁금한 부분이고 이게 좀 의미 있는 시민력을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 가장 먼저 얼마 전에 코스타리카에서 저 지방정부 대표단과 다녀오셨는데 여기가 이 사회적 경제 부분과 이제 방금 말씀하신 세 가지를 전체 이제 그 공유하는 그런 방문이셨다고 해요. 그 사회적 경제 도시화하고 이게 연결해서 이 코스타리카 다녀오신 것까지 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그 사회연대 경제 지방정보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 협의회 회장이 안성시장이고 제가 이제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 안성, 광명, 안양 세 개 시의 시장이 함께 갔고요. 코스타리카가 이제 중남미 국가잖아요. 중남미 국가 중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좀 못하긴 한데 굉장히 잘 사는 나라고 중남미 중에서는. 그런데 이곳이 보니까요. 거기는 열대 우림도 있고 굉장히 이제 천혜 자연 환경을 갖고 있는데 그거 막 난개발을 하지 않고 그것을 잘 보존하면서 그 안에 보존하면서 함께 이거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지속 가능한 탄소 중립 정책, 관광 정책 이런 것들을 좀 봤는데 두 가지 이제 특징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거기는 이제 협동조합에 대한 이 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협동조합에 가입하고 함께 참여하면 가난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제도를 굉장히 잘 만들어서 많은 이제 시민들이 협동조합에 참여하면서 같이 공동의 어떤 생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산자 협동조합, 커피나 낙농 협동조합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하나는 그렇게 하면서도 어떤 탄소 중립 활동을 꾸준히 해 나가는 이런 역할도 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의 사례는 산에 호텔인데 그 호텔은 거기에서 먹는 모든 음식이 그 안에 농장에서 직접 다 친환경으로 재배를 해서 거기서 먹고 또 거기에서 쓰레기 배출할 때도 다 8가지 종류 다 나눠서 다시 재생해서 쓰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도로 환경은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았는데요. 개발을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그러나 전혀 개발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지속 가능 사회를 위한 탄소 중립 활동을 꾸준히 해나가는 이런 정책들을 아주 복합적으로 잘하고 있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아이고. 근데 뭐 코스타리카도 그런 거 잘하지만 사실 광명시도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이런 데 지원하는 거는 못지않게 열심히 하는 거로 알고 있고 또 사회적 경제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데하고 달리.
맞습니까? 사회적 경제과를 만들어서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육성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지역 안에서 따뜻한 경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 좀 몇 개 말씀해 주세요. 사회적 경제 기업이 한 180개 정도 되고요. 공정무역 사업들도 좀 하고 있고. 다른 시도보다 굉장히 많은 편인 거죠? 비교적 그 다른 지자체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네. 광명시가 이 사업을 꽤 더 열심히 하고 있는 네. 측면이 있고, 최근에 저희가 다시 고민하면서 네. 새로운 사업을 확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역 공동체 자산화 사업입니다. 지역 공동체 자산화. 예, 뭐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지역의 자산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서 유통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일종의 공공 조달 구매를 지역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끔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이제 기업이나 병원 같은 세탁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세탁물을 다른 지역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협동조합에서 하게끔 한다든지, 지역의 앵커 기업에 있는 모든 앵커 기업과 연계해서 지역의 이 커뮤니티 조직과 연결돼서 모든 생산 소비 활동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게끔 하는 그런 새로운 이제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시 내부의 순환. 네, 순환 경제. 네, 순환 경제네요. 네, 그래서 쉽지 않은 사업인데 올해 이제 사업을 이제 시동을 걸어서 많은 기업들과 찾아가서 이런 것들을 협의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새롭게 사업들을 시도해 나가고 있는데요. 비교적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관심 있게 이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것을 물어보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토론을 통해서 심포지엄을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 협업할 수 있는 전략들을 하나하나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여쭤볼 말씀이 많으니까. 자, 두 번째로 평생학습 도시. 이거 평생학습 도시는 요즘 같이 이제 100세 시대 초고령 사회를 맞이해서 이 은퇴 후에도 계속 평생 공부 학습해야 되는 사회적 흐름하고도 이게 굉장히 맞닿아 있는 것도 같고. 이 평생학습 도시를 이렇게 어떻게 지금 만들어 가시는지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평생학습 도시를 최초로 선언한 시가 광명시입니다. 1999년 3월 9일 광명시를 평생학습 도시로 선언한다. 평생학습 선언문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그 일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시장 때가 아니셨잖아요. 시장하기 전이었고 광명시 평생학습센터의 사무국장을 맡아서 그 일을 했었습니다. 꽤 젊을 때네요. 3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새로운 2000년 글로벌 정보화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평생학습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시작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디지털 시대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잖아요. AI 시대가 오고 있고, 이런 시대에는 평생학습의 질을 더 높여나가고 또 이제 평생학습의 기회를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전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그 사업들을 열심히 좀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생겼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적 환경에 우리가 적응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학습을 통해서 시대적 환경에 빨리빨리 우리 시민들이 적응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어떤 성장도 있지만 이웃과 함께 그 포용적 사회로 가기 위한 이웃에 대한 좀 깊이 있는 어떤 배려와 통찰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평생학습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평생학습 관련된 사업들 많이 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는 제가 또 광명시를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장애인 평생교육도 좀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또 자치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대학처럼 1년 동안에 이제 대학원 수업하듯이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진행하는 과가 있어요. 좀 생소하실 텐데 탄소중립학과, 사회적 경제학과, 또 뭐 정원도시학과, 민주시민교육학과, 광명시가 열심히 이런 과들을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이런 도시가 지향하고 있는 정책 사업과 관련해서 함께 학습하고 그것과 관련된 지역에서의 시민 활동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협동조합도 만들고 창업도 하고 또 지역사회에서 재능 기부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민력이 높아질 수 있는 어떤 시민 활동가를 양성하는 자치대학도 좀 운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민주시민 교육도 더 강화하고 있고 네, 다양한 네.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저는 놀라운 게요. 시민들이 정말 열심히 참여하십니다. 저희가 새로운 프로그램 제안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시민들의 우리 사회를 빠르게 참여하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 힘들을 보면서 진짜 이 시민 주권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광명시의 시민력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은데 기후 에너지과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세우셨어요. 네. 이 탄소 중립 도시 여기에 대해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설명을. 기후 에너지 정부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제 어떻게 만들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기후 에너지부죠, 기후 경제부 이걸 만들게 되면 저는 지방 정부가 굉장히 탄력을 받을 거라고 봐요. 예, 어떤 제가 2018년도에 그 처음에 광명시장 당선되고 나서 만든 과가 기후 에너지과입니다. 기후 에너지과를 만들고 기후 에너지 센터를 만들었어요. 근데 네. 처음에 기후 에너지과를 만들 때 다들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왜 기후 에너지과를 왜 만드십니까? 네.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만들었는데 미래 사회를 준비하자. 탄소 중립 시대를 만들어 가야 된다. 전 세계가 이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늦은 것 같다. 네. 그래서 설득해 가면서 하나하나 시작해 나갔는데 시민들, 공직자와 시민들한테 탄소 중립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교육을 정말 많이 진행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광명시가 탄소 중립 정책과 관련해서 정말 잘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많은 지자체에서 네. 참여, 벤치마킹 참여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1.5도 기후 의병을 모집했어요. 1.5도시 기후 의병. 1.5도는 이해하시잖아요. 기후가 1.5도로 높아지면 안 되니까. 1.5도 기후 의병. 이제 시민들이 들쳐 일어나서 네. 탄소 중립 활동을 해야 된다. 네. 기후 의병 모집을 했는데 1.5도니까 15,000명을 모집하는 게 목표였는데 현재 14,000명이 모집이 됐어요. 그래서 15,000명 모집할 때까지 하고 있고 네. 최근에는 이 1.5도 기후 의병 탄소 저금통이라고 하는 탄소 저금통이라는 제도를 하나 만들어서 어떤 겁니까? 그 탄소 중립 실천 활동을 하면 포인트를 쌓아드려요. 그러면 그 포인트를 이제 탄소 저금통에 집어넣으면 일종의 이제 10만 원까지 지역 화폐로 드리거든요. 지역 화폐군요. 그래서 우리가 다회 용기를 사용한다든지 뭐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 활용한다든지 자전거를 탄다든지 뭐 걷기를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확인이 되고 증명이 되면 이렇게 포인트를 쌓아주는 거죠. 네. 그런 활동도 좀 하고 있고요. 네. 광명시가 또 뭐 최근에는 우리 어린이집에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해가지고요. 130%의 재생 에너지를 만들어내려 했어요. 전국 최초인데. 그래서 그 100% 어린이집에서 다 쓰고 에너지를 31%가 남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 좀 해나가면서 공공 그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일도 좀 하고 있고요. 태양광 설치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제 재생에너지 사업도 좀 하고 있고 아주 폭넓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와 우리 공직자와 시민들이 함께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다양한 아이디어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밀고 나가시는지 지금부터는 여기 인생 그 여정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코너거든요. 먼저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이건 좀 젊습니다. 이 정치 초년생 시절입니까? 경기도 의회가 뒤에 보이는데 어떤 사진입니까? 경기도 의회에 있을 때 사진인데요. 제가 오른쪽이 남경필 도지사 때셨군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경기도의회 그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 최고 대표이시고요. 제가 경기도 의회에 있을 때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남경필 도지사가 제안해서 경기도 연합정치 연정을 진행했어요. 기억납니다. 그때 연정할 때 제가 그 함께 연정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 정치사에 굉장히 중요한
획기적인 어떤 사건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두 가지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남경필 지사와 또 그 당시 새누리당 대표와 우리 더불어민주당 함께 협력해서 288개의 정책 합의를 했습니다. 288개의 정치 합의를 해서 그것을 여야 간에 싸우지 않고 계속 토론을 통해서 각 상임위에서 다 통과시켰어요. 이런 경우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연정하는 과정에서 의장석 점거도 한 번도 없었고요. 본회의에 그 계류되어 있던 그 조례들 협의를 통해서 다 원만하게 제가 임기 있는 동안 다 해결을 했고 실제로 그 과정들을 펼치면서 야 이게 연합정치 서로 상대방의 정책을 토론을 통해서 합의해서 해결해 나가는 정책 결과적으로는 도민을 위한 정책이었거든요. 우리 민주당에서 제안했던 정책 그 당시 새누리당이 제안했던 정책 남경필 도지사가 제안했던 정책을 다 모아놓고 토론을 거쳐서 일주일 동안 마라톤 토론을 통해서 결정한 내용들을 다 합의하에 처리했거든요. 저는 좀 이런 좀 뭐랄까요 좀 협상을 통한 정치를 발휘하는 사회가 한국 사회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정치라는 게 협상인데요. 사실은. 그래서 저 사진을 픽을 인생 컷으로 픽해 주시는 겁니까? 몇 개 사진을 뭐 요청을 하셔서 하시는데 시의원부터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어떻게 이 정치 쪽에 발을 닫게 되셨습니까? 제가 광명에서 이제 활동하기 시작한 거는 1997년도부터였습니다. 광명시에 1997년에 와서 처음에는 이제 지역정책연구소 사무국장도 하고 평생센터 사무국장도 하고 경실련 YMCA 이런 이제 회원 활동도 하고 하면서 30대 중반이었으니까 얼마나 혈기왕성하겠습니까? 그렇게 그때 활동하면서 자치분권에 대한 공부를 또 했어요. 어떻게 하면 지방자치를 잘 성장시켜 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 당시에 자치분권 연대 활동도 하면서 정말 부지런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부지런하게 지역 활동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지역의 문제가 하나하나 다 보이는 거예요. 여성 문제, 청년 문제, 노동 문제, 노인 문제 이런 문제 하나하나 보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방의회가 뭔가 좀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중앙정치보다는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의회를 잘 구성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정치를 하기로 마음먹고 그냥 제 발로 정치판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지역 활동가를 지역 활동가 있죠, 어떻게 저는. 보면 뭐 지금 리더시지만 사실상 그러면 30년에 가까이 그 광명시에서 광명시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지역 활동가이셨네요. 그렇죠. 저도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그냥 지역 사회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시키려 노력하는 지역 활동가라고 생각하고 다만 현재 그 직책을 광명시장으로서 수행을 하고 있는 것뿐이죠. 누구의 권유나 이런 거가 아니고 스스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하자 해서 정치 선거에 뛰어든 거는 저 혼자 단독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한테 제일 먼저 정치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요즘 뭐 정치하는 걸 누가 쉽게 배우자가 동의합니까? 그래서 저 혼자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 이렇게 아내한테 요청하고 혼자 5일 동안 전국을 다녔습니다. 혼자 생각 정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노동운동 하러 갔던 선배, 친구 가서 좀 만나고 우리 사회에서 정말 지역에서 제가 울산, 부산, 대전 이렇게 다녀왔는데 거기 가서 힘들게 살고 있는 친구들도 좀 만나고 또 뭔가 인생에 좀 사회 혁신을 위해 살고 있는 이제 노동운동가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쭉 한 바퀴 돌고 와서 결심했죠. 내 길은 이 길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조금이라도 나은 사회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비록 힘들더라도 하자. 현장에서 나보다 더 고생하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과 함께하는 동지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짧게 했어요.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저의 생각은 그거였어요. 아직까지는 그때까지는 뭐가 좀 가슴에 뭔가가 식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여기는 네체로라면은 탄소 중립 이쪽 관련 포럼인 것 같은데요. 설명을 해주시죠. 작년에요. 네. 작년에 작년 사진입니까? 네, 작년에 그 광명시가 탄소 중립 국제 포럼이라는 걸 했어요. 네. 그래서 광명시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들이 있어요. 미국의 어스틴시, 독일의 오스나부르크시, 또 일본의 야마토시, 중국의 랴오청시. 네.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네, 초청을 하고 멕시코의 까라타로시도 이제 우호 협약을 맺었는데 거기는 못 왔고 해외 도시 초청하고 국내 또 자매 도시가 있거든요. 네. 뭐 신안군, 또 제천시, 부안군 이 자매 도시 초청해서 같이 우리가 탄소 중립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도시의 비전은 뭔지 이것을 서로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함께 참여한 도시의 시장들, 독일 오스나부르크 시장이 와서 발표도 하고 다 했는데 그분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네. 독일이 제일 잘한 줄 알았는데 광명시가 이렇게 잘할 줄 몰랐다. 이런 평가도 좀 해주시고 오스틴시에 와서 발표하셨는데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기후 의병을 내겠더니 거기는 기후 부대가 있대요. 시민조직에 기후 부대가 있대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사람들이 비슷한 향을 가지고 그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독일이 오스나부르크시는 자전거 도시를 이렇게 막 지향하고 있고 적어도 그 시내에서 한 3만 명 정도가 자전거 출퇴근할 수 있는 그 틀을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제 연결될 수 있는 도시의 구조도 만들어 가고 일단 다양한 그런 이 탄소 중립과 관련 정책들을 다 보고 듣고 배울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독일 오스나부르크시에 매년 청소년들을 보내기로 했어요. 기후 의병 중에 청소년 의병도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열심히 봉사활동 많이 했던 친구들 시험 봐가지고 그 친구들 독일 오스나부르크시에 보내서 가서 독일의 그 탄소중립 정책을 배워보라고 이렇게 격려 차원에서 그런 것도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교류를 해서 자꾸 잘하는 것은 배우고 실천하는, 국내에 적용하는 이런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뜻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같은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그 가슴 벅차고 이제 그랬을 것 같은데 이게 그 앞으로 계속해서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해서 열릴 예정입니까? 매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고 해서 신문자들도 그렇고 거기서 오시는 것도 그렇고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매년 할까요? 그랬더니 경연제로 하면 저희가 최대한 참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할 때 저희 또 함께 그 홍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주십시오. 내년에 하기로 했으니까요. 내년에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시민들인가요? 네. 원탁 토론회. 500일 원탁 토론회입니다. 500명이 모이셨나요? 네. 지금까지 7번 했고요. 올해도 하는데 올해 하면 8번째 합니다. 뭐를 합니까? 500명이서? 저희들이 500일 원탁 토론회를 하면 시민들이 공모를 해요. 신청해요. 참여하겠다. 그러면 보통 통상적으로 500명 정도는 다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시민체육관에 모여서 광명시의 일종의 정책 축제와 같습니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시민들이 생각하는 정책 의제들 그날 다 내놓고 토론하는 거죠. 토론해서 테이블별로 이렇게 계속 투표를 통해서 순위를 따져요. 그래서 순위라는 건 정책의 우선순위를 따지는 겁니까? 시민들이 내놓은 것을 가지고 우선순위 따지고요. 거기에서 판별된 것들은 시 정책에 반영을 하고 또 시가 이렇게 내년에 하겠습니다. 이 정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또 쭉 정리해서 발표를 해드리면 그것도 토론해서 우선을 또 정해 주세요. 이런 방식의 500일 원탁 토론을 하는데 매년 약간씩 이제 의제들은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올해는 기본사회, 광명시의 기본사회 정책은 뭘 했으면 좋겠냐 그걸로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본사회 정책이 이를테면 뭐 아동, 청소년, 그리고 뭐 청년, 그리고 뭐 40대, 50대, 그리고 중장년, 그리고 노년층의 이 생애 주기별로 기본사회 정책을 하겠다라는 게 저희 시의 기본적인 생각인데 이를테면 이런 거죠. 저희가 50대한테는 평생학습 지원금을 드려요. 30만 원씩. 공부하는 데만 쓸 수 있는 거고. 또 청소년과 노인들한테는 이들이 사실은 교통약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무상교통 차원에서 노인들한테는 연 16만 원의 버스
교통비를 지원해드리고 또 청소년들한테는 또 무상교통을 지원해드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무상교복 이런 것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좀 더 누구든지 똑같이 대한민국 광명시에 태어났으면 기본적인 서비스는 받을 수 있게끔 기본소득 차원의 기본사회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데 우리도 공모를 했어요. 공모해서 110 전국을 상대로 공모를 했는데 116개가 올라왔거든요. 그중에 8개를 좀 선정을 했는데 첫 번째로 선정된 것이 뭡니까? 책을 사면 10% 지역화폐로 이렇게 보태드리는 겁니다. 3만 원짜리 책을 사면 3,000원을 보태드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3만 원치가 사면 2만 7천 원만 결제하시면 되고 3천 원 시가 보태드리는 이런 것들을 첫 번째로 선택을 했는데 이런 정책들을 좀 더 시민들 모여서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올해 500만 턱토론 해보려고 하는데 서두에 쭉 제가 설명드렸던 시민역은 바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처음에 제가 2018년도에 시행되고 나서 토론회를 많이 이렇게 조직했어요. 했더니 아니 토론회는 토론만 하냐 불편하다 막 이런 한 2년 동안 그 불편스러운 목소리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나의 생각과 의견이 정책이 반영되는 모습들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또 정책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누가 내십니까? 저도 내고요. 시민들도 내고요. 아, 그렇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같이 일하시는 공무원분들 내시고 근데 뭐 아이디어가 막 넘쳐나는 것 같아가지고 좋습니다. 네 번째 사진, 마지막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구로 차량 기지 광명 이전 반대하셨던 저기 지금 그 같습니다. 이게 18년 동안 광명의 이 차량기지 이전 사업 때문에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역에 굉장히 큰 현안이었었습니다. 어디 차량기지를 차량기지를 광명으로 이전하는데 그 약 8만 평 가까이 됩니다. 8만 평 가까이 되는데 이 도덕산 자락에 그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가 바로 옆에 차량기지가 들어오는데 우리 광명시는 국토부한테 요구가 명확했거든요. 차량기지 지하로 해주세요. 지하를 해주시고 차량기지가 올 때 그러면 추가로 전철역을 2개는 더 해주세요. 이런 요구를 강력하게 했고 그 외에 뭐 이런 한 3가지가 더 있는데 그 요구를 했는데 국토부가 하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상으로 올라오면 차량기지가 오면 소음, 미세먼지, 분진 이게 심각한 환경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다 제거하고 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국토부가 이런 문제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밀어붙이니까 그 지역에 발밀마을 주민들과 광명 시민들이 함께 협력해서 못 오게 이렇게 싸웠는데 어쨌든 기재부가 이거를 타당성 없음 결론 내려서 광명 시민들이 이겨낸 그런 싸움이죠. 시민력의 승리네요, 또. 시민력의 승리죠. 그러니까 이때 나왔던 게 2가지인데 하나는 광명시의 미래는 광명 시민이 결정합니다. 광명 시민과 함께하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2가지의 구호를 스스로 만들어냈죠. 실제로 저거를 어떻게 무산시켜? 국가가 하겠다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제는 시민 주권 시대 아닙니까? 시민들이 안 돼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만약 되게끔 하려면 그거 되게 하려면 시민들과 대화하고 토론하고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야죠. 그러한 사회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광명시가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서 픽을 하신 거네요? 국가는 국민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고요. 중앙정부는 국민들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협의 없이는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지역 시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듣고 함께 토론하고 협의하면 안 된다. 정말 국가가 큰 아젠다 사업을 해야 된다면 철저하게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토론하면서 설득하면서 가야 된다. 이
큰 대전제를 가지고 국가 운영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탄소 중립 도시를 누구보다 더 먼저 이야기하셨고 지역 화폐 이야기하시고 그 지역에서 지역 활동가로 이렇게 일하시는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은 어떻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 결이 같으세요? 교회가 같으셔가지는데 제 궁금한 게 인연이 있으셨습니까? 그 두 가지 부분이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요. 그 수도권에서 2번 정도 단체장을 하면 물론 다 비슷하지는 않겠지만 정책을 바라보는 시야 비슷하게 가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것의 핵심은 시대적 아젠다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함께 할 거냐라고 하는 관점이 동일하면 비슷한 정책을 실행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 성남시장 2번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경기도지사 하셨고 저는 경기도의원을 2번 했고 강의사를 2번째 하고 있는데 도의원을 재선하셨군요. 2번 했죠. 그래서 저는 광명시의원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시민과 함께 시정을 펼쳐나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비슷한 어떤 정책의 결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하나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2001년도에 전국자치분권 연대의 기획위원으로 활동을 했어요. 전국자치분권 연대.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 그 당시에 전국자치분권 연대 경기희망연대 대표를 하셨고 저도 거기에 이제 이사로 함께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그렇게 시민 활동가로 함께 했었죠. 지역은 다르지만. 시민가, 성남시를 말씀하신 거죠?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은 성남시에서 시민운동을 했었고, 저는 광명에서 시민운동을 했었고, 자치분권 정리연대는 조직에서도 만나기도 했었고,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요. 그 정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그 조직도 함께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KDC라고 하는 전국 자치분권 지도자 회의. 민주지도자회의. 그 회의에 제가 대표를 맡고 있는데 또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창립 멤버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그 당시에 성남시장 할 때 참여하셨고 저는 경기도의원으로 있을 때 또 공동대표로 참여했었고 그 당시에. 그래서 사실 뭐 현장에서 이런저런 함께 일했던 경험들 많이 있죠. 이 새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의 그 경력을 보면은 커리어를 보면은 그 성남시에서 처음에 시민운동하시고 같이 활동했던 분들이 같이 지금 많이 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 같이 뭐 앉아서 이를테면 식사하고 이런 기회는 많지는 않았지만 동시대에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다 동지죠. 동지적 애정을 가지고 정책 협의를 수없이 많이 했고요. 지난 코로나 때도 저희가 경기도가 그 재난지원금 할 때 또 저희 광명시를 포함한 인근 5개 지방정부가 또 먼저 5만 원씩 1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활동을 하면서 또 도지사인 이재명 그 당시 지사께서도 같이 연대해서 했고 그 과정에 자주 소통하고 통화하고 만나고 협의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시의원 한 번, 도의원 2번, 시장 2번. 그럼 벌써 몇 년입니까? 8년 뭐 한 10몇 년 동안 현장, 지방 정치의 현장, 지방자치 분권의 현장에 계셨어요. 올해가 지방자치 30주년이라고 합니다. 30주년 됐는데 뭐 이런저런 뭐 토론회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현장에 계셨으니까 아직 완성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한 지방자치 분권이.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이제 또 지방자치 쪽도 관심이 많은 대통령이고 하시니까 꼭 이것만은 좀 먼저 우선적으로 해라라고 하신다고 하면. 아니 오늘 뭐 제가 이제 나와서 말씀드린 대부분 내용이 이제 자치분권, 지방분권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에서 헌법 개정을 할 거라고 봐요. 헌법 개정을 할 때 자치분권형 개헌,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이 꼭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 연방제 수준에. 그래서 실제로 그 지금 중앙에 너무나 많은 권력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지방 분권이라는 걸 통해서 지방의 재정이나
이런 권한을 더 확대시켜주는 노력을 해줘야 되고요. 또 지방 정부에서도 주민들한테 더 많은 권한을 넘겨서 지역의 주민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지방 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뭐 행정분권, 재정분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렇죠. 뭐 분권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그 기능과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어떤 나누고 배분해주는 지방 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보고요. 사실은 지방 정부도 30년 동안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잘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을 해주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실은 이 자리에서 더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앞으로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방 분권형 개헌을 위한 여러 가지 어떤 토론과 이런 심포지엄 만들려고 하는데 그때 좀 많이 도와주시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지방 개헌하시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방 자치, 지방 분권형 개헌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뭐 지금까지 일 하시는 거 일 벌려 놓으신 것만 하더라도 뭐 24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주력할 사업들, 행정 정책들 포함해서 앞으로 광명이 어떤 방향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는지 뭐 지금까지 다 이야기해 주셨는데 종합해서 지금까지 이제 뭐 지속 가능 사회를 위한 탄소 중립 정책이나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광명에는 3기 신도시 사업을 하게 됐어요. 380만 평. 굉장히 부지가 크잖아요. 인구가 16만 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3기 신도시를 어떻게 100년이 가는 미래 도시로 만들어 가냐가 굉장히 저로서는 중요한 지속 가능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자직 경제 도시로 만들어야 되고 또 이 도시가 스마트 도시가 돼요. 명품 주거 도시가 돼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정말 주거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두고 또 뭐 직주락 즐거움이 있는 그런 직주락의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한 이런 큰 틀의 사업들을 해나가는 게 저희 가장 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철도 정책, 광역교통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도 많이 하면서 뭐 철도 정책도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 또 서울 방향 도로 내는 것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차근차근 잘 해나가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또 하나는 광명시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도시를 안전하게 잘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사고 없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 잘해서 명품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해나가는 게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일이 거의 종합예술이네요. 종합예술입니다. 한 가지도 빠뜨려 놓을 수는 없는 거고 무엇을 가장 역적으로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는데 제가 10손가락 중에 안 아픈 손가락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종합예술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늘 뭐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시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말할 수 있게끔 많은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떤 지방자치 TV도 크게 더 승승장구하려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명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동안 민선 7기에 이어 민선 8기까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시민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뛰겠습니다. 광명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일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도시는 사람을 담고 행정은 철학을 담습니다. 복지와 기본, 참여와 지속 가능이라는 단어들이 광명시에서 어떻게 현실이 되고 있는지를 보면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내일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지역의 리더이면서도 여전히 지역 활동가로서 열정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 박성원 시장의 혁신적인 도전을 지방자치TV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진정한 리더를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듣는 더 인터뷰,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